강달러 현상에 영국의 파운드화 쇼크, 또 중국의 위안화 쇼크, 어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계속 올릴 거로 보여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초췌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시장이 참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이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요. 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환율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게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가 과도하게 들고 빠르게 올랐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달러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에 자금을 조달하다 보면은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자금을 많이 조달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달러 부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뛰게 되면은 그럼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달러 빚을 갚을 때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강세라고 쓰고 이머징이라든지 미국 이외 국가들의 부채 부담이 증가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러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 이 부채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럼 달러 강세는요, 기본적으로 미국 이외 국가들한테 굉장히 성장 둔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돼서 수출이 유리해졌다. 이거는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지만 다른 나라의 성장이 둔화돼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수출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네네.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약세가 아니라 엔화 같은 경우도 98년 이후에 가장 약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은 파운드화 같은 경우도 85년 이후에 가장 약하거든요.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도 2008년 이후에 가장 약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 통화가 약세로 된다고 해서 수출에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죠. 네네. 또 문제는 뭐냐면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금리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수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까지 흔들리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장 둔화라든지 경기 둔화 우려들 이런 게 커지는 그런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환율이 1,440원대를 밑돌면서 숨 고르기를 했지만 네네. 곧 1,500원도 염두할 필요가 있나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은 예측하기 참 어려운 건데요.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원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세게 하는 거고요.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주면 되는데 그럼 통화 가치가 약세로 가지 않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힘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부담이 크다 보니까 국가마다 성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미국처럼 그렇게 강하게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연말까지 미국은 4.5%까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3.0에서 3.25 요 정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금리 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은 첫 번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세를 보인다는지 요걸 좀 먼저는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없이 올라가게 됐었을 땐 답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에서 정점을 기록할지.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내년 2분기 정도에는 그래도 정점이 오지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좀 더 빠르게 올리는 편이거든요. 다른 예. 나라들보다. 예. 그럼 미국의 금리가 정점에 오른 상태에서 다른 나라가 이 금리 차를 조금 더 좁혀가게 되면은 이럴 때는 달러 강세가 조금은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이 압력이 상존하고 있는 이제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초 정도까지는 달러 강세 압력이 조금 더 유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초 2분기라고 해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남은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영국 파운드와 떨어지면서 국채 사들이겠다 영국이 밝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이른바 아이폰 쇼크 때문에 위안화 떨어지고 해서 네. 세계 경제가 큰 충격받았는데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네. 올랐고 우리 네네. 증시도 지금 좀 따라서 오르고 있다는데 이건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복잡한 로직입니다. 네.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2.25거든요. 네. 그러면 영국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럼 파운드화가 약세로 가게 됩니다. 파운드화 약세면은 영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이걸 잡기 위해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되게 빠르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 금리 인상을 너무 빠르게 하다 보면 영국의 성장이 둔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장이 둔화되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새롭게 들어온 영국의 정부에서는 감세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 성장을 갖다가
부양하기 위해서. 근데 감세라는 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걷어들여야 될 돈을 걷어들이지 않은 거니까 파운드화를 갖다 오히려 돈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큰 상태에서 파운드화를 풀어주게 되니까 파운드화가 추가로도 약세로 가겠죠. 네네. 그러면서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올리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영국 경제 성장 자체가 감세를 하고 있음에도 되려 더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자본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영국의 국채를 팔면서 외국인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국채를 팔게 되면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막기 위해서 영란은행이 들어와서 제어를 해준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성장이 둔화되거나 해도 중앙은행이 이제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진짜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조금 도와주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은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위험해지면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내년도까지 있을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한번 이렇게 크게 뛰어오르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금융시장이 계속 불안해지면서 파운드화 얘기가 나왔지만 유로 가치 추락이 이어지면서 연쇄 침체가 또 닥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영국 같은 경우는 준기축통화국입니다. 네. 그럼 기축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정을 방만하게 쓴다고 하니까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면서 국채 시장에서 거대한 패닉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준기축통화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남아 있으면은 함부로 경기 부양책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유로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을 썼었을 때는 되려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되니까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처럼 준기축통화국이나 선진국들도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쉽게 쓰질 못한다라면 경기는 둔화되는데 부양책을 인플레이션 때문에 쓸 수가 없게 되면은 이 나라들의 성장세가 더 둔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진국이 그 정도면 이머징은 어떨까라는 이런 우려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열어놓으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머징이라는 것은 이제 신흥 개발되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중국은 어제 이른바 애플 쇼크, 아이폰 쇼크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원화 가치가 위안화 가치에 왜 연동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대중경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에는 부품을 많이 수출을 하게 되거든요. 중간재 같은 것들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것들도 있지만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수출 경합을 벌이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안화가 약세로 가게 됐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면 우리나라 물건을 사들일 때 수입할 때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덜 수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 수출이 어려워지겠죠. 위안화 약세면. 또 하나는 위안화가 약세면 우리나라하고 수출 경쟁을 할 때 중국이 더 유리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화 약세가 다른 나라 통화보다 우리한테는 좀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원화 약세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2위안 위로 솟으면서 위안화가 추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일시적으로 1,440원을 상회했었던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냈던 그 겁니다. 위안화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도 좀 설명을 네, 해 주십시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한 원리인데요. 중국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많이 둔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봉쇄 경제를 좀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굉장히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둔화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 같은 경우도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중국이 쓰는 부양책이 금리 인하 정책입니다. 네. 올해도 2차례 기준금리를 낮췄거든요. 기준금리에 준하는 그런 금리를 낮췄는데 그럼 미국 금리는 가파르게 치솟는데 다른 나라는 따라 올리는 게 늦어서도 환율이 오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하고의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위안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국이 최근에는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위안화의 일방적인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들한테 달러 공급을 조금 늘려준다든지 내지는 결국에는 환투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증거금을 조금 더 이제 추가로 좀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금리 차가 벌어질 때는 아무래도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양의 급락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와 가까운 위안화 역시 네네. 이 약세가 원화 약세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을 또 예고했다고요? 네,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과의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게 됐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뛰지 않습니까? 네. 그럼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뛰면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랑 물가를 뒤집어 엎은 다음에 등 떠밀려서 금리를 올리느냐? 그것보다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라든지 물가의 불안은 조금이라도 제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다만 그 폭이 미국만큼 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처음에는 0.25%씩 조금씩이라도 올리면서 따라가겠다라고 했다가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지게 되면은 이 0.25씩 올려가지고 답이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은 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미국 금리가 연말에 4.0이라는 전제일 때에는 0.25씩 올리지만 이 전제가 바뀌게 되면은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른바 빅스텝이라고 하죠. 0.5%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각국이 다 금리를 올리니까 돈을 네. 이제 걷어들이는 것이고 시중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경기는 점점 이제 침체하게 되고 네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그 경기 침체가 네. 현장에서는 대략 언제쯤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언제쯤 되면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시는지 끝으로 좀 전망 예,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날짜를 정하면서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이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이어져 온 게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이 지나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은 1년 반 동안 기침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1년 반 동안 기침을 하게 되면 여기서 더 이어졌을 때는 이게 고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는 게 제일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앙은행도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는 데 포커스를 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성장 둔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성장 둔화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는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것을 제압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꺾여 내려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시지만 저희는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수염도 약간 이렇게 하시고 좀 평소보다 초췌하시거든요.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니에요. 건강 잘 챙기시기 아,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